네, 코스닥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죠. 코스닥 부실기업을 속아내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정책 기대감에 투자금이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 부실기업 정리, 코스닥을 코스피처럼 띄울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정말 5천을 넘어선 이후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훨씬 강합니다. 열기가 뜨거운데요. 오늘 부실기업 코스닥 상승을 막아온 부실기업 속가내기 문제를 토론하기 전에 우선 시장 상황부터 좀 보고 싶은데 유성만 센터장님, 네. 오늘 코스닥 이렇게 강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만 해도 오히려 코스피가 삼성전자 급등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훨씬 우월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역시나 오늘도 코스피의 날인가 했는데 이제 장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닥이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특히 뭐냐면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동종주를 비롯해서 강하게 이제 코스닥 시장 대수술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 정부에서 연기금액에도 이제 코스닥 비중을 일정 부분까지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뭐 언론의 기사 하나도 나오고 그러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좀 시장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랑 올해 초까지는 피해 해라서 5,500이 됐지만 이제는 좀 일단 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수급이 또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특히 코스닥 전체 지수 관련된 ETF 쪽으로 많이 지금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좀 그 구정연휴 전에 조정을 받았던 코스닥이 오늘은 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면 투자자들만 조금만 더 얘기하자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대거 순매수라고 개인들은 순매도로 나오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을 사는데 이 기관이 뭘까요? 저는 ETF라고 ETF 일단 개인들은요 ETF를 매수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기관 입장에서는 플러스로 그 순매수로 보이는 게 있고 또 연기금 이제 그런 물량 중에 그 이제 아웃소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또한 그런 기관들이 아웃소싱 관련된 연기금 자금을 매수하게 되면 기관하고 또 기관들도 이러한 정부 정책이나 트렌드를 봤을 때 앞으로 올해는 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좀 더 업사이드가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주요 기관들도 이렇게 자금 집행을 코스닥 쪽으로 매수를 늘리면서 현재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코스피였다면 올해는 코스닥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현실화 가능성을 지금 높여주는 게 하나가 바로 코스닥의 많은 부실기업, 좀비기업을 골라내는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발표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김대중 교수님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코스닥 부실기업 속간의 기준이 어떻게 강화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 기업이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코스피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한 950개 정도 되고 코스피가 한 1,8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우리나라는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한 5,000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원래 시가총액이 한 200억 원 이하가 되면 이제 부실리 기업이고 청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동전주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100원, 500원인데 1,000원짜리 미만이 이제 동전주가 되겠습니다. 1,000원 미만 주가가 1,000원 미만이 되고 시가총액이 200억 원 밑으로 되고 또 동전주 1,000원짜리 미만이 지속이 한 45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청산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매년 100개의 기업이 상장되고 매년 한 3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나고 청산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되는 게 30개 정도? 30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64개가 정도 됐고 작년에도 한 40개 정도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미국보다 상장은 굉장히 쉽고 미국은 굉장히 또 퇴출을 빨리 시켜버립니다. 퇴출을요?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미국에 상장했던 기업들 과거에 뭐 드루넷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10개의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했지만 미국은 상장에 유지하는 조건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뭐 쿠팡 이런 기업이 상장돼 있지만 이제 미국 기업이다, 한국 기업이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 한국의 뭐 토스, 야놀자 지금 미국의 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할 유지 조건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미국에 상장하면 의결권을 10배 인정해 줍니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다. 차등 의결권 이거죠? 제도가 네. 있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우량한 기업들도 미국에 또 상장하려 하는 것도 있고 네. 정부가 또 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대안으로 뭐 이렇게 차등 의결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매년 100개의 기업이 상장되고 있고 매년 30개에서 한 60개 정도가 이제 청산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7월 이후에 네. 220개 정도 동전주가 포함해서. 그러니까 1,000원짜리 네. 미만 기업 또 네. 시가총액이 한 20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을 예. 청산 대상으로 되고 있다. 어. 그래서 뭐 오늘 코스닥이 또 오르는 일도 될 것이다. 또 저도 그러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장이 조금 우리가 조금 쉽게 상장 유지가 조금 쉽다. 미국은 상장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다. 까다롭다. 이번에 이제 조금 만만치 않게 상장해서 투자 자금을 모으는 게 다 개인들이 돈을 가져가는 건데 함부로 가져갔으면 좀 제대로 기업을 관리하라. 그런 거니까 방향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이제 어느 기업이 뭐 상장 폐지 후보다 그래서 주가가 벌써 출렁이면서 약간 조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수도 있는데 어떤 데들이 이런 데 좀 있을까요? 이런 상장 폐지. 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여기서 기업 실명을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고요. 또 이 네. 방송 보시는 투자자분들 중에 그런 그 동전주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흔히 말하는 동전주라 그래서 그게 무조건 부실 기업이는 아닙니다. 예, 부실 기업은 아닌데 말 그대로 좀 생각보다 기업이 의도했던 게 성과가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아무튼 최근에 이제 요즘에 뭐 흔히 말하는 뭐 이런 그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뭐 그 퇴출 대상 뭐 예전 기업 이런 리스트가 또 시장에 한번 돌았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리스트에 들어간 기업이나 뭐 예상되는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좋은 장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뭐 반토막이나 심지어 3분의 1 토막이 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확정이 되면은 해당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되고 이제 정리 매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분명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좀 코스닥 시장 입장에서 한 번은 좀 출렁거릴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예. 그렇지만 상당히 그런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IPO는 쉽게 되는데 예, 퇴출은 별로 안 돼서 흔히 말하는 다산소사죠. 말씀대로 1년에 100개가 상장되고 30개가 퇴출되면 70개가 남아요.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코스닥 상장 업체가 700개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과한 사항을 좀 제거하고 미국 같이 IPO도 그렇지만 상장 요건도 타이트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당연히 체질적 질적 개선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단기간으로는 좀 충격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건전화와 주가 그 지수 상승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코스닥에는 바이오, 2차 전지, 뭐 IT 기업들이 꽤 많은데 바이오 기업에도 주가 1,000원이 안 되는 동전주들이 꽤 있죠. 그렇죠. 바이오 기업이 이제 우리가 보통 주가의 정의가 경영학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거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6개월 뒤에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주가 뭐 18만 원, 19만 원 하는데 이제 6개월 뒤에 삼성전자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 1사분기에 30조 원, 40조 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무려 160조까지 수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자본금이 한 9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조 정도밖에 1조. 안 되는데 1조가 안 되죠. 한 9천억 정도 되니까. 1조의 자본금을 가지고 매년 100조씩 돈을 벌어온다 그러면 정말 그 자본금 100배를 벌어오는 거니까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바이오 기업들은 대신에 적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래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FDA 미국의 이제 FDA라든지 또 뭐 1상, 2상, 3상이 있고 보통 우리가 바이오에서 특허를 인정받거나 미국의 FDA 승인을 받는 데는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고 또 드는 비용도 뭐 1,000억에서 1조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미래 가치는 굉장히 밝지만 실질적인 수익이 없다 보니까 좀 적자 기업이 많고 이런 대상 기업이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는 있지만 현재의 주가 액면으로 1,000원이 안 된 기간이
45일. 45일. 예. 이어서 하루도 빠지 45일 연속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을 지금 동전주가 마치 부실 기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유성만 센터장님 그게 부실 기업은 다 아니다 그러잖아요. 예. 실제 1,000원이 안 되지만 뭐 미래가 있다거나 또는 재무상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그 동전주라는 게 말 그대로 주가 기준으로 한 1,000원 미만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다고 무조건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닌데 기술력은 있는데 기술력이 있는 것 대비 결론은 이게 실적이라는 게 결국 매출로 이어지고 비용을 제하고 이익이 남는 건데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오거나 매출 대비 비용이 커서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 흔히 말하는 포텐셜은 있는데 아직 그게 현실화되지 않아서 그게 머니타이징, 결국 돈을 벌지 못하니까는 그거에 따른 실적도 안 좋고 시가총액도 안 돼서 주가도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좀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환경인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이런 걸 좀 가려낼 때 무조건 동전주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라 그런 좀 이래 정량적 말고 정성적인 요건들도 좀 고려해서 퇴출 요건을 좀 이렇게 좀 선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전주가 돼서 퇴출 대상에 오르면 여러 가지 심사를 받을 텐데 받아서 만약에 퇴출이 정해진다면 한번 퇴출되는 것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히면 안 되는데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까? 혹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장 폐지가 됐다가 다시 또 상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부도 이렇게 퇴출 대상이 되면 관리 종목으로 일단 먼저 갔다가 관리 대상에다가 보통 이제 관리 지정이 이제 회계 부정도 돼 있고 또 공시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관리 종목에 돼 있다가 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관리 대상 종목이 됐다가 다시 부활된 경우도 있고 지금 정부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겠다. 옥석 가리기. 옥석 가리기.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고 1,000원짜리 미만 기업이지만 우량한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잘 알고 계신 아마존 과거에 적자 기업입니다. 아마존. 우리나라에서 코스닥의 상장 요건이 특허가 있는 기업들 또 기술 특례가 보통 뭐 특허가 있거나 또는 뭐 실적이 좋거나 이런 가지고 상장하는데 한국 정부 이제 우리 정권거래소에서 코스닥에 많은 우량한 기업들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요건을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이었고 또 실적이 좀 좋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정부가 이제 기술 특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정부에서 좀 허가를 받으면 또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었죠. 이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이제 미국의 아마존인데 수년 동안 적자였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거든요. 한 3천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특허가 있고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많이 특례 상장을 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좀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정부나 우리 정권거래소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미래가 밝은 기업들은 좀 잘 가려줘야 되겠다.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기술 특례 상장 그리고 옥석 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부도 다사 많이 상장시키고 또 부실한 기업은 좀 많이 빨리 걸러내자는 그런 의미인데 오히려 들어가는 문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해서 투자자들에게 혹시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좀 미국 대비 상장 IPO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문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돼서 뭐 기업명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상장했을 때 기준 실적 추정치 대비 너무나 부족한 실적이 나오고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고 그래서 곧바로 상장 폐지가 거론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아예 상장 IPO 할 때부터 요건을 매우 강화시켜서 애당초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 자체가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성장 동력을 갖춰서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상장했을 때 대비 IPO 할 때 대비 공모할 때 대비 훨씬 더 실적이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많이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서 좀 비록 상장되는 기업 숫자는 이전보다 줄어들더라도 오히려 좀 이렇게 흔히 말한 알짜배기 좀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만 상장시키는 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과 그리고 투자자들을 다시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다산 많이 등록시키고 또 다사 많이 퇴출시킨다는 거지만 이 다산이 과연 옳은가? 현재의 기준을 통해서 혁신 기업들 당장 이익이 안 나더라도 상장을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자본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아니면 기준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좀 생길 수 있겠어요. 정부는 다사니까 기준을 높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미국 수준으로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올릴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은 3년 이상 흑자가 나야 됩니다. 네. 3년 이상 흑자가 나야 되고 또 동종 업종 기업의 평균 이상의 부채율은 평균 이하보다 좀 낮고 네. 3년 이상 흑자가 나고 우량한 기업이 이제 유가증권으로 가는 거고 코스닥은 적자 기업이라도 특허가 있다든지 네. 또 이러면 특례 상장을 해줬습니다. 네. 정부가 그동안은 정권거래소가 우리나라 우량한 기업들이 미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든지 네. 또 해외 싱가포르도 상장도 하고 홍콩도 상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많은 기업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좀 상장을 시켜주겠다. 네. 그렇게 했지만 많은 코스닥 기업들이 머니테크에 또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또 벤처기업이라든지 상장되면 보통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벤처기업들이 그 자금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기업을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기업을 이용해서 돈을 빼가거나 이런 부정을 좀 했는 것도 여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유가 됐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이렇게 상장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좀 우량하고 주식시장에 더 많은 국민들이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네. 우량 기업 중심으로 네. 선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산 많이 상장시키는 기준에 대해서 두 분들이 조금은 더 괜찮은 기업을 하면 어떻겠냐 의견을 내주셨고요. 일단 이제 다사를 위해서 상패 대상 기준을 강화하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상패 대상에 올해 이제 오르게 되잖아요. 상당히 투자한 사람들 조마조마할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이 투자자들 피해 우려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 해당 보유 리스트에 들거나 네. 예상되는 기업들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상승장에 그 상대적인 이런 소외된 걸 하면은 그 심리적인 상실감이 훨씬 클것 훨씬 더 같아요. 크시죠. 예.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말 그대로 그 종목은 현실적으로 하한가 갈 거고 관리 종목 지정되고 나중에 거래 마지막에 정리 매매가 되면 실질적으로 투자 원금 대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최근에 나오는 게 해당 우려되는 종목들은 미리 투자분들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는 좀 이 단기간에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종목들을 미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분명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예. 그런 피해를 좀 줄여야 될 텐데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 상패 대상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그 우려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걸 고를지 어떤 기준으로 봐서 이런 게 내가 갖고 있는 상패 대상 아니야? 미리 예상을 하고 좀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항상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시가총액 1등만 해라. 예,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은 현재 삼성전자인데요. 네. 항상 이제 저는 나머지 주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1등만 가급적이면 1등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등만 살아남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과거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2000년부터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손실이 보거나 동전주를 가지고 있다든지 네. 시가총액이 200억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저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우량한 기업을 바꿔라. 원래 바꿔라? 이제 우리가 주식에 많은 격언이 있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든지 네. 시가총액 1등만 살아남는다든지 이런 격언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지금 동전주라든지 1,000원 미만 기업이라든지 예. 또 시가총액이 200억이 안 되는 기업이라 그러면 본인이 그 기업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싸다고 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손해를 좀 보더라도 우량한 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가 액면가가 워낙 싼 기업만 있지만 또 괜찮아 보이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 이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낮다. 그 기준이 이제 PBR인데 요즘 행동주의 펀드가 주총을 앞두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자진해서 상폐하라 이런 압박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대상이 태광산업인데 예.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2배며. 야,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10년 평균 배당 성향이 고작 1%대. 이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자진 상폐 압박을 하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저 PBR주인데요. 네. 일단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영권을 가진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최대 주주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하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멀쩡하게 상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예. 그동안 주주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장부가치만도 못하고 거기다 그렇다고 배당이 높은 것도 아니고 배당도 없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원래 본업은 멀쩡한데 예. 근데 다른 말씀하신 시장의 1, 2등 종목들은 막 실적 최고 실적의 주가도 날아가고 막 주주 환원 정책해서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도 높이는데 우린 이게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동주의 펀드 같은 곳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소수 지분을 전량 매입해서 상장 폐지를 해라.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거 아니면 뭐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보유 현금 배당을 많이 해서 주주한테 그만큼 주주 가치를 제고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최대 주주의 권리도 있겠지만 이 자본시장에 상장을 했다는 건 그만큼 다른 주주들의 권리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계속 이렇게 물론 이게 저 PBR이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고 정부 기관에서 이걸 규제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 그 같다는 흔히 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게 그 최대 주주라면은 너무 과한 저 PBR이라면 오히려 좀 주주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하건 아니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뭔가 좀 공격적인 전략을 하건 이런 게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총을 앞두고 지금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 태광 산업을 압박하고 있는데 자진 상폐하라. 참 무서운 압력입니다. 워낙 순자산 대비 주가가 고작 0.2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주주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느냐인데 어디 태광산업뿐입니까? 지금 주가가 PBR이 순자산 대비 주가가 이렇게 낮은 기업들이 적지 않다면서요? 예, 우리나라에 저 PBR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건설주라든지 또 섬유주 이런 기업들이 좀 낮았는데요. 우리가 주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죠. PBR은 우리 순이익 대비 한 10배 정도가 우리나라 평균 퍼라고 부르죠. PER이라고 부르고 PBR은 순자산입니다. 그래서 PBR이 1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주식을 다 팔았을 때 자산과 똑같으면 1인데 그러니까 PBR주가 뭐 0.2나 0.1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 정도 전체 주식의 자산 가치가 만약 1조라 그러면 그게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0.1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PBR은 0.2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산은 한 1조가 되지만 한 2천억 정도밖에 시가총액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0.2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PBR이 순자산 대비해서 이렇게 낮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주가를 띄울 필요가 없고 또 미래 가치가 또 밝지 않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안 띄우기도 하지만 미래 가치가 밝지 않은 기업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섬유 기업들, 우리가 과거에 섬유가 침체기가 되었을 때 또는 이제 부동산 기업들, 건설업자 중에서도 땅은 많이 있지만 현금화를 하지 못했거나 또 건설업이 그렇게 미래 가치 쪽에서 성장 산업은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뭐 굉장히 우리 주택은 필요하지만 지금 주택이 모자란다고 얘기하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또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뭐 중대재해법부터 해서 3명 이상의 그러한 사망자가 나오면 영업 정지까지 나오게 되고 그런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되면서 본인들의 미래 가치가 좀 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PBR이라든지 PER, 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식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되는데 이제 미래 가치가 좀 밝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이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럼 정부가 좀 이렇게 코치를 해줄 필요는 있죠. 이렇게 좀 성장 산업에 대해서 좀 독려하는 것도 좀 필요는 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PBR이 이렇게 낮은 지금 태광산업의 사례를 들었지만 유성만 센터장님 만약에 이렇게 낮은 기업들이 많다면 정말로 주주 환원 운동이 일어나면 이런 기업들은 향후 주가의 상승 가능성 또는 여력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예,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해당 기업이 뭐 펀더멘탈이나 실제
속 알맹이가 별 볼 일 없으면 그러겠지만 예. 그거 충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네. 충분한 현금 보유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런 거 안 했던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인 시장이나 아니면 주주들의 이런 니즈에 부합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주주 환호 정책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말 그대로 PBR 0.2배면 PBR 1배로만 가면 그냥 이론상으로는 주가가 5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펀더멘탈은 견고한데 뭐 좀 이렇게 그동안 이런 그 주가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 했던 기업들이 이런 시장이나 주주의 요구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스탠스로 변화하게 된다면 해당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분명 맞습니다. 이게 PBR이 유난히 낮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주주가 상속을 위해서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좀 많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을 할 때 뭐 3개월 평균 주가라든지 예. 또 자산 가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3개월 평균 주가입니다. 3개월 평균 주가요? 보통 이제 과거에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우량한 기업들도 주가를 뭐 일부러 띄우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상속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상속세가 60% 정도까지 최고. 네. 그러니까 상속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주가를 일부러 본인들이 띄우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주가가 기업이 자연스럽게 실적이 난다 그러면 주가가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BR이 좀 낮은 주식들은 최근에 주가 3개월 평균으로 해서 우리가 상속세를 계산하기 네. 때문에 그런 이유다. 네. 저는 항상 기업들 지금 현재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요. 싱가포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상속세가 없는데 대신에 기업을 영속적으로 이어가고 해고를 시키지 않으면 상속세가 영원입니다. 네, 가업을 계속 가업을 이어간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중소기업들을 가업을 이어가게 된다 그러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영속적으로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좀 그렇게 또 한번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상속하는 게 아까 3개월 평균 주가 이 기준을 조금 바꾼다면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순자산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넣어서 조금 바꾼다면 주가를 더 인위적으로 혹시 누른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이 기준을 좀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자, 코스닥 상패 기준을 이제 확정이 돼서 강화가 되면 우리 코스닥 시장이 정말 업그레이드가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까? 향후 코스닥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하세요? 예,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단기간에는 분명 충격이 있고 해당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좀 아픔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코스닥 시장이 쉽게 말하면 정화가 되다 보니까 대내외 신뢰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코스닥 시장이 뭐 부분별한 유증이나 자금 조달 뭐 이런 부실 기업의 온상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만큼 신뢰도를 갖췄다 판단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금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뢰에 기반한 비즈니스입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나름의 정화 기준을 해서 걸러진 종목들만 살아남은 시장이 되기 때문에 분명 수급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라고 저는 분명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지수 추종하는 그 ETF 이런 게 조금 바람직한 선택일까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 코스피 시장 올랐을 때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지수 ETF를 많이 주로 투자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트렌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시장이 갈 것 같은데 코스닥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뭐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뭐 저PBR이 뭐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코스닥도 이것저것 다 해서 선별된 코스닥 150에 주로 투자하는 코스닥 지수 ETF에 투자하자. 이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당장은 코스닥 지수 ETF에 투자하시는 게 전반적인 지수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고 코스닥 지수 상승의 수익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 부실 속가내기 관련된 건 코스닥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세종대 경학부 교수 유성면 리딩수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